72시간 안에 이 사기극의 실체를 폭로하겠습니다. CNN 라이브 방송, 전 세계 1200만 시청자 앞에서 이스라엘 최고의 석학이 자신만만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뒤 그는 193개국 대표단이 지켜보는 유엔 연단 위에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에 사과드립니다. 네이처지는 긴급 특별판을 찍어냈고 이스라엘 의회는 새벽 2시에 긴급 소집되어 역사적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단양고를 공식 경제 파트너로 승인한다. 유엔 본부 유네스코 회의장 193개국이 동시에 기립한 2000년 만의 기적. 세계 최고 회의론자의 무릎 꿇린 그 충격의 실체,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방송국 스튜디오의 조명은 언제나 사람을 질식시킬 듯 뜨겁습니다. 텔아비브의 뉴스 센터 카메라 렌즈가 사냥감의 목덜미를 노리는 맹수처럼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앵커 데이비드는 특유의 공격적인 미소를 지으며 원고를 만지작거렸죠. 그는 오늘 시청률을 위해 저를 자극할 작정이었습니다. 교수님, 최근 동아시아 학계에서 제기된 흥미로운 가설이 있습니다. 한국의 고대 국가인 가야가 고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지파와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인데요. 유물에서 히브리 문자가 발견되었다는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콧방귀를 뀌지 않으려 애써야 했습니다. 40년간 고고학을 연구하며 수없이 봐온 패턴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빈약한 역사적 정통성을 채우기 위해 성경의 권위를 빌리려는 시도들. 일본이 그랬고 중국의 일부 소수 민족이 그랬으며 심지어 남미의 부족들까지 자신들이 잃어버린 유대의 지파라고 주장하곤 했으니까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데이비드 학문이라는 단어를 모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가설이 아니라 판타지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국수주의적 열망이 빚어낸 집단적 망상에 불과합니다. 스튜디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앵커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더 자극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들은 꽤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야 고분에서 출토된 금동관의 장식과 토기 파편에 새겨진 문양들. 그리고 무엇보다 DNA 분석을 제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 제 오른쪽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DNA. 그 단어가 제 이성의 뇌관을 건드렸습니다. DNA라고 했습니까? 2000년 된 뼈에서 온전한 염기 서열을 추출하는 것도 기적에 가까운 일인데. 그것을 오염되었을지도 모르는 현대인의 타액과 비교하겠다고요? 이건 코미디입니다. 과학을 가장한 쇼예요. 저는 실증주의자입니다. 제 눈앞에 완벽하게 보존된 1세기의 토라가 나오거나 예루살렘 성전의 돌조각이 그들 안방에서 나오지 않는 한 논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저의 단호한 태도에 앵커는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방송은 저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죠. 스태프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달려왔습니다. 교수님 역시 실증주의의 칼다우십니다. 속이 다 시원하네요. 저는 옅은 미소로 답하며 서둘러 분장을 지웠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확신에 차 있었지만 제 속내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심장 깊은 곳에서 불쾌한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앵커는 몰랐지만 저는 방송 사흘 전 한국의 가야사 연구소라는 곳에서 보낸 이메일을 열어본 적이 있습니다. 스팸 메일함에 처박혀 있던 그 메일에는 고화질 TIFF 파일이 여러 장 첨부되어 있었죠. 처음에는 비웃으며 삭제 버튼을 누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썸네일로 보이는 토기 파편 사진 하나가 제 손가락을 멈추게 했습니다. 김해 대성동 고분군 출토품이라는 설명이 붙은 그 사진. 저는 저도 모르게 마우스 휠을 돌려 사진을 3000%까지 확대했습니다. 글과 녹이 뒤엉킨 표면 위로 희미하지만 분명한 선이 보였습니다. 일반인들의 눈에는 그저 빗살무늬 토기의 흔한 장식처럼 보였을 겁니다. 혹은 물고기 비늘 모양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제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텔아비브 대학에서 고대 세머 비문학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맴. 고대 히브리어 알파벳의 13번째 글자. 물을 상징하며 동시에 생명을 뜻하는 그 글자가
경상남도 김해라는 낯선 땅에서 나온 흙그릇 조각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 속 청동 거울의 뒷면에는 더욱 믿기 힘든 문양이 부식된 채 남아 있었습니다. 두 개의 삼각형이 엇갈린 형태. 우리가 흔히 다윗의 별이라 부르는 헥사그램이었습니다. 물론 고대 문명에서 육각형 별 모양은 드문 것이 아닙니다. 인도에서도 나오고 이슬람에서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 육각형 안에 새겨진 작은 점 7개. 그것은 유대교의 상징인 메노라, 즉 7갈래 촛대를 형상화한 나무와도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연구실 의자에 앉아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우연이야. 이것은 완벽한 우연이어야 해. 만약 이것이 진짜라면 제가 평생 쌓아온 학문적 체계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전 세계 역사학계의 판도가 뒤집힐 일이었습니다. 실크로드를 통해 물건이 오갈 수는 있습니다. 로마의 유리잔이 신라 무덤에서 발견된 것처럼요. 하지만 물건이 가는 것과 사람이 가서 정착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게다가 2000년 전 로마의 박해를 피해 사라진 단 지파가 지구 반대편 극동아시아에 정착했다니요. 저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정교한 위조품이거나 학문적 성과에 목마른 변방 국가학자들의 과대망상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CNN 카메라 앞에서 평소보다 더 강력하게 더 모질게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의심의 싹을 잘라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방송국을 빠져나와 텔아비브의 밤거리를 운전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라디오에서는 제 인터뷰가 벌써 화제가 되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가야 유물설은 판타지다. 벤자민 코엔 교수 일침. 하지만 핸들을 잡은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신호대기 중에 무심코 바라본 밤하늘의 별이 마치 청동거울 속 다윗의 별처럼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21살 딸 엘리아나가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엘리아나는 저를 보자마자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방송 봤어. 좀 심하더라. 뭐가 심해? 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팩트를 알려준 것뿐이다. 저는 짐짓, 근엄한 척 넥타이를 풀며 대꾸했습니다. 엘리아나는 노트북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방송에서 맹비난했던 한국의 그 연구소 홈페이지가 떠 있었습니다. 근데 아빠, 이 사람들 댓글 반응이 이상해. 보통 아빠가 그렇게 밟아놓으면 화를 내거나 욕을 하잖아. 근데 여기 좀 봐. 엘리아나가 가리킨 곳에는 번역기를 돌린 듯한 어설픈 영어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욕설이 아니었습니다. 교수님,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기만을 200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부정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와서 보고 부정해 주십시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것은 학문적 논쟁을 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가족을 기다리는 듯한 간절함이 묻어나는 문장들. 이건 그냥 감성팔이야. 엘리아나, 신경 쓰지 마라. 저는 노트북을 덮어버리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서재 책상 위 듀얼 모니터 중 오른쪽 화면에는 제가 미처 끄지 못한 그 사진. 김해 출토 토기 파편의 고화질 이미지가 여전히 띄워져 있었습니다. 확대된 화면 속의 히브리어 맴. 어두운 방 안 모니터 불빛만이 그 글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노려보는 눈동자처럼요. 그때였습니다. 책상 위 제 개인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 정보가 없는 국제전화였습니다. 이스라엘 시각으로 밤 11시. 한국은 아침 6시가 넘었을 시간입니다. 평소라면 받지 않았을 전화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매우 차분하고 낮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강력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영어를 사용했지만 억양에서 묘한 고풍스러움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벤자민 코엔 교수님이십니까? 누구십니까? 제 개인 번호는 어떻게 알았죠? 저는 한국가야사 연구소의 류진안이라고 합니다. 교수님의 방송 잘 봤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저는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며 대답했습니다. 항해 전화라면 끊겠습니다. 제 입장은 방송에서 충분히 밝혔으니. 항의가 아닙니다, 교수님. 초대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초대. 네. 비용은 저희가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와서 당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그 날카로운 실증주의의 칼로 우리를 베어 주십시오. 만약 교수님이 와서 보시고도 가짜라고 판단하신다면 저희는 깨끗이 승복하고 연구소를 폐쇄하겠습니다. 그의 제안은 도발적이었습니다. 연구소 폐쇄라니. 학자로서의 생명을 걸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도대체 무엇을 믿고? 수화기 넘어 류진한 소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의 대답은 제가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말이 되었습니다. 교수님, 당신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께서 평생을 기다리셨던 약속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가문은 코아님 즉 성전 제사장의 혈통입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비밀스러운 전승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잃어버린 형제들이 돌아오면 성전의 불이 다시 켜질 것이라는 그 오래된 전설. 류진한이라는 남자는 그것을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텔아비브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구 반대편 알 수 없는 깊은 산속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판타지일까요? 아니면 제가 외면해온 진실일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을 열어 여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아나에게 말했습니다. 엘리아나, 너도 같이 가자. 인류학 전공자의 눈이 필요할 것 같다. 딸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오만한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샬롬 하베르. 류진한 교수는 마치 오래된 사막의 바람처럼 건조하고 느릿하게 하지만 정확한 발음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하베르. 친구라는 뜻의 히브리어. 현대 이스라엘에서는 흔하게 쓰이는 인사말이지만 동양의 노학자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 단어는 전혀 다른 무게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짐짓 놀라지 않은 척 악수를 청했습니다. 코엔 교수입니다. 직접 뵙는군요. 그런데 하베르라니 초면부터 너무 과분한 호칭 아닙니까? 과분하다니요. 진실을 찾으러 먼 길을 온 손님은 언제나 친구입니다. 류진한 교수는 제 가시 돋친 말을 부드럽게 받아 넘겼습니다. 그의 눈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마치 수천 년 동안 한자리에서 역사를 지켜봐 온 고목나무의 옹이 같았습니다. 옆에 있던 엘리아나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아나예요. 아빠, 딸이고 인류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반갑구나. 내 눈이 아주 맑아.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야. 우리는 곧바로 김해로 향했습니다. 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은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굽이치는 산맥과 그 사이로 흐르는 강.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류진한 교수가 보여줄 증거 생각뿐이었습니다. 김해 국립박물관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박물관은 폐관 시간이 지나 고요했습니다. 류진한 교수는 우리를 일반 전시실이 아닌 지하 수장고로 안내했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서늘한 냉기와 함께 오래된 흙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곳은 아직 학계에 정식 보고되지 않은 미공개 유물들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코엔 교수, 당신이 메일로 받던 토기 파편 그리고 또 다른 결정적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흰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문제의 토기 파편을 들어 올렸습니다.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흙먼지가 잔뜩 묻어있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질그릇 조각. 저는 주머니에서 확대경을 꺼내 들었습니다. 류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이런 문양은 우연히 생길 수도 있습니다. 빗살무늬 토기처럼 단순히 장식을 위해 그은 선일 수도 있고요.
이걸 가지고 히브리어 문자라고 주장하는 건 과대 해석입니다. 직접 보시죠. 우연인지 필연인지. 저는 확대경을 톡이 밑바닥에 갖다 댔습니다. 렌즈 너머로 그어진 선들이 확대되어 보였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믿음이나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뾰족한 도구로 힘주어 꾹꾹 눌러 쓴 명백한 의도가 담긴 문자였습니다. 메일로 봤던 램 외에도 달렛의 머리 부분은 정확하게 꺾여 있었고 눈의 꼬리는 아래로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기원전 10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 사이에 사용되었던 고대 히브리어 서체 바로 그 모양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건 탄소 연대 측정 결과는 기원 후 40년 전후입니다. 오차 범위는 20년 내외. 흙의 성분 분석 결과는 김해 지역의 점토와 일치하고요. 즉, 이 토기는 중동에서 만들어져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곳 가야의 흙으로 빚어 구운 것입니다. 류진한 교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용은 폭탄 같았습니다. 만약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1세기의 히브리어를 아는 누군가가 가야에 살면서 도자기를 구웠다는 뜻이 됩니다. 아직 놀라기는 이릅니다. 이걸 보십시오. 그는 상자 안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녹이 슬어 푸르스름했지만 뒷면의 문양은 선명했습니다. 저는 거울을 받아 들고 뒷면을 돌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거울 중앙에는 7개의 가지가 달린 촛대 메노라가 정교하게 음각되어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가장 신성한 상징 중 하나인 메노라. 그런데 그 메노라의 양옆에는 물고기 2마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물고기 그리고 메노라. 엘리아나가 옆에서 탄성을 질렀습니다. 아빠, 이거 초기 기독교 유대인들의 상징 아니에요? 카타콤에서 봤던 거랑 똑같아요. 그랬습니다. 메노라와 물고기의 결합. 이것은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가 분리되기 전 혹은 혼재되어 있던 1세기 유대인 공동체의 독특한 표식이었습니다. 로마의 박해를 피해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했던 비밀 암호 같은 것이었죠.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위조입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현대의 위조품이에요. 1세기에 이런 기술로 청동 거울을 만드는 건 불가능해요. 게다가 가야라는 나라에서 이런 유대 상징이 나온다니요? 누군가 몰래 묻어놓고 발견된 척 연기하는 겁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학문적 발견이 아니라 제 30년 연구 인생을 부정하는 위협이었습니다. 류진한 교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코엔 교수, 당신의 그 불안한 눈빛이 오히려 진실을 말해주고 있군요.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청동의 산화 정도 문양의 마모 상태. 이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세월의 흔적이 아닙니다. 아니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텍스트 기록된 역사가 있어야 해요. 유물 몇 점 가지고 역사를 뒤집을 순 없습니다. 저는 거울을 내려놓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제 실증주의의 방벽에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인정하면 저는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 류진한 교수가 저에게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텍스트를 원하십니까? 기록된 역사를 보고 싶으십니까? 좋습니다. 보여드리죠. 하지만 그것은 박물관 수장고에 있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살아있는 역사. 2000년 동안 숨 쉬고 있는 기록. 지리산 깊은 곳 지도에도 없는 마을에 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라니요. 설마. 단양골. 그곳에 가면 당신이 부정할 수 없는 진짜 증거를 만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그곳의 진실은 박물관의 유물처럼 얌전하지 않으니까요. 엘리아나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빠, 가봐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저게 진짜라면 우린 엄청난 발견을 하는 거예요. 저는 류진한 교수와 엘리아나, 그리고 청동 거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가지 마라 함정이다라는 이성의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억누를 수 없는 호기심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단양골인지 뭔지 그곳으로 안내하십시오. 하지만 경고하는데 만약 그곳에서도 이런 애매모호한 증거들만 늘어놓는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당신들의 사기극을 전 세계에 폭로하고 떠날 겁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류진한 교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연민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밤이 깊었고 차는 고속도로를 벗어나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는 멀어지고 산세는 점점 험해졌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구불구불한 산길.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입구 같았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내비게이션의 신호조차 끊긴 깊은 산속. 차가 덜컹거리며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합니다. 류진한 교수가 램프를 들고 앞장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숲속에서는 부엉이 우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안개 속에서 희미한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마을이 있었습니다. 돌담으로 둘러싸인 낡은 기와집들. 하지만 그 집들의 배치는 한국의 전통 마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중앙 광장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구조. 그리고 마을 입구에 서 있는 거대한 장승. 저는 램프 불빛에 비친 장승의 얼굴을 보고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천하대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날개를 가진 사자 사람의 얼굴을 한 짐승. 고대 근동 신화에 등장하는 수호신 크루빔의 형상이었습니다. 세상에 저게 왜 여기에?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엘리아나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안쪽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횃불을 든 수십 명의 사람들. 그들의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 선 노인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쪽에서 온 형제여. 그의 한국어 억양에는 기묘한 이국적 색채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는 제 영혼을 저 밑바닥에서부터 뒤흔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마을은 정체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저 노인은 저를 왜 형제라고 부르는 걸까요? 안개가 걷히며 드러난 마을의 전경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류진한 교수가 횃불을 들고 앞장섰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횃불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마 발을 헛디뎌 구렁텅이에 빠졌을 겁니다. 그만큼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김해에서 차로 3시간 그리고 산길을 걸어 1시간. 우리는 대한민국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문명과 단절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단양골입니다. 류진한 교수가 멈춰 서서 어딘가를 가리켰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계곡 사이로 희미한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마치 밤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내려앉은 듯한 신비롭고도 기묘한 풍경이었습니다. 단양골 단의 후예들이 사는 골짜기라는 뜻인가요? 엘리아나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을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들은 스스로를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기다리는 자들, 무엇을 기다린다는 겁니까? 제가 쏘아붙였습니다. 메시아라도 기다린다는 건가요? 전형적인 사이비 종교 집단의 레퍼토리군요. 외부와 단절된 채 자신들만의 교리를 믿으며 사는 폐쇄적인 공동체. 한국에도 이런 곳이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글쎄요. 그들이 기다리는 게 메시아인지 아니면 잃어버린 형제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류진한 교수는 더 이상의 설명을 아끼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입구에 다다랐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거대한 장승 두 기가 안개 속에서 불쑥 튀어나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시골 마을 입구에는 을의 천하대 장군이나 지하여 장군 같은 장승이 서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달랐습니다. 나무를 깎아 만든 조잡한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화강암을 정교하게 깎아 만든 석상이었는데
그 형상이 기괴했습니다. 하나는 사자의 몸에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황소의 몸에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저는 손전등을 비추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돌의 표면은 이끼가 끼고 마모되어 있었지만 그 형태는 분명했습니다. 크루빔, 고대 근동 신화의 수호신, 그리고 성막을 지키는 천사.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의 유적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이 왜 여기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석상들은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최소 150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라 시대 혹은 가야 시대에 만들어졌다는 뜻이죠. 말도 안 됩니다. 누군가 최근에 조각해서 가져다 놓은 겁니다. 이걸 어떻게 1500년 전 한국인들이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제 손은 석상을 어루만지며 떨리고 있었습니다. 돌의 질감, 이끼의 두께, 그리고 무엇보다 조각의 양식. 그것은 현대의 모조품이라기엔 너무나 고풍스럽고 한국의 전통 양식이라기엔 너무나 이질적이었습니다. 마치 시공간이 뒤틀린 듯한 위화감이 엄습해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구요? 어둠 속에서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횃불을 든 마을 청년 2명이 우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낡은 개량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머리에는 묘한 두건을 쓰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쓰는 탈릭과 비슷해 보이는 흰 천이었습니다. 류진안입니다. 약속대로 손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류진안 교수가 나서자 청년들의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아, 류 선생님. 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는 그들의 안내를 받아 마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을은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기와집 수십 채가 옹기종기 모여 있었는데 집들의 배치가 특이했습니다. 보통 한국의 전통 마을은 배사님 수측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며 남향으로 집을 짓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의 집들은 모두 중앙 광장을 향해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 광장에는 우물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고대 이스라엘의 성막 중심 배치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를 쳤던 방식이죠.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엘리아나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빠, 저기 좀 보세요. 집집마다 문설주에 뭔가 붙어 있어요. 그녀가 가리킨 곳을 보니 대문 기둥마다 작은 대나무 통 같은 것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 보았습니다. 대나무 통 안에는 돌돌 말린 종이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매주자. 유대인들은 집 문설주에 성경 구절이 적힌 양피지를 넣은 통 매주자를 매달아 놓습니다. 드나들 때마다 그것을 만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 한국의 깊은 산골마을 대나무 통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저 안에 토라가 들어있다는 겁니까? 제가 묻자 류진안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하지만 손대지는 마십시오. 그들에게는 신성한 물건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대나무 통 틈새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낡고 바랜 한지 조각이 보였습니다. 글씨는 희미해서 알아볼 수 없었지만 그것이 한글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꼬불꼬불한 문자. 히브리어인지 아니면 다른 고대 문자인지 식별이 불가능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채 살아왔습니다. 전쟁이 나도 왕조가 바뀌어도 그들은 이곳에서 자신들만의 신앙과 전통을 지켜왔죠. 물론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것이 변형되고 토착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원형 오리지널리티는 놀라울 정도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을 회관으로 보이는 큰 건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마을 원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 그들의 얼굴은 한국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깊고 그윽한 눈 그리고 콧날이 묘하게 높은 사람들이 몇몇 보였습니다. 가장 상석에 앉아있던 노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촌장 단석호였습니다. 83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정정한 체격 그리고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 그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서쪽에서 온 형제여. 먼 길 오느라 수고했소.
그의 한국어 억양은 독특했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도 전라도 사투리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운 듯한 억양의 높낮이가 심했습니다. 저는 벤자민 코엔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왔습니다. 당신들이 주장하는 가야, 유대 도래설을 검증하러 왔습니다. 저는 최대한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제라는 호칭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단석호 촌장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검증이라 학자들은 항상 의심하지. 보지 않으면 믿지 않고 만지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소. 도마처럼 말이오. 도마. 예수의 제자이자 의심 많은 도마. 그가 성경적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촌장님, 저는 신앙심으로 온 게 아닙니다. 증거를 원합니다. 당신들이 정말 단 지파의 후예라면 확실한 물증을 보여주십시오. 류 교수가 보여준 톡이나 거울 말고 진짜 결정적인 증거 말입니다. 급하구려. 서쪽 사람들은 항상 급해. 하지만 걱정 마시오. 내일이면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보게 될 테니까. 내일이라뇨. 내일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내일은 우리 마을의 가장 큰 제사 대속죄일이오. 1년에 딱 한 번 하늘 문이 열리고 조상들의 영혼이 내려오는 날이지. 대속죄일. 히브리어로 욤키푸르. 유대력으로 7월 10일. 유대인들에게 가장 거룩하고 엄숙한 날입니다. 그런데 날짜를 계산해 보니 내일이 정확히 유대력 7월 10일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겠죠. 한국에도 제사 문화는 있으니까요. 제가 비꼬듯 말하자 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우연인지 아닌지는 당신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오. 단 조건이 있소. 조건이라니요? 제사에 참여하려면 몸을 정결히 해야 하오. 오늘 밤은 목욕 재개하고 내일 해가 질 때까지 금식하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는 옷을 입으시오. 제가 왜 그래야 합니까? 저는 관찰자입니다. 관찰자라도 예의는 지켜야지. 우리 조상들에 대한 예의 말이오. 싫으면 지금 당장 돌아가시오. 단석호 촌장의 단호함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기세에 눌린 것도 있지만 내일 벌어질 의식이 너무나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산골마을에서 어떤 식으로 욤키푸르를 흉내낼지. 그 조잡한 연극을 똑똑히 보고 비판해주겠다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좋습니다. 따르죠. 그날 밤 우리는 마을 사랑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방은 깨끗했지만 장식 하나 없이 검소했습니다. 엘리아나는 피곤했는지 금세 잠들었지만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 그리고 간간이 들리는 개 짖는 소리. 모든 것이 평화로웠지만 제 마음은 폭풍 전야처럼 요동쳤습니다. 류진한 교수가 보여준 토기의 문자마을, 입구의 크루빔 석상 문설주의 대나무, 통, 그리고 내일 있을 대속죄일.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성은 필사적으로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정교하게 기획된 사기극이야. 누군가 유대 문화를 깊이 연구해서 이 마을 전체를 테마파크처럼 꾸며놓은 거야. 관광 수입을 노리거나 사이비 종교를 만들려고. 저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 듯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쯤 되었을까요?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마당에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손에 촛불을 들고 침묵 속에서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홀린 듯 그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행렬은 마을 뒤편 언덕으로 이어졌습니다. 언덕 위에는 돌로 쌓은 제단이 있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자연석으로 쌓은 제단. 하지만 그 형태는 번제단. 성경에 나오는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는 율법을 정확히 따른 제단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단석호 촌장이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는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가슴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힌 흉패를 차고 있었습니다. 물론 보석들은 진짜가 아닌 색색의 돌멩이였지만 그 형태는 분명 대제사장의 예복 에봇이었습니다.
저걸 흉내낸다고. 이 산골 노인이 에봇을 어떻게 알아? 촌장이 손을 높이 들자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촌장의 입에서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현대 히브리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고문서에서나 보았던 사멸된 줄 알았던 고대 히브리어의 억양과 운율이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 단어, 저 발음. 2000년 전 성전이 파괴되면서 사라졌던 오직 대제사장 가문에서만 구전으로 전해지던 비밀스러운 발성법. 어떻게 저 노인이 그걸 알고 있는 걸까요? 저는 나무 뒤에 숨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이것은 연극이 아니었습니다. 흉내 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단 옆에서 한 청년이 뿔나팔을 들고 나왔습니다. 양의 뿔을 깎아 만든 쇼파르. 촌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청년이 힘차게 나팔을 불었습니다. 뿌. 길고 묵직한 소리가 지리산 골짜기를 뒤흔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제 영혼을 관통하여 심장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 앞에서나 들을 수 있었던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원시적이고 강력한 울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눈에서 저절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전율 유전자에 각인된 어떤 본능이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마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떨리는 다리를 주체하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새벽 안개 속에서 울려 퍼지는 쇼파르 소리. 그것은 2000년 동안 잊혔던 형제의 목소리였고, 오만한 제 영혼을 향한 심판의 나팔 소리였습니다. 날이 밝으면 시작될 진짜 제사. 염소 2마리를 바치는 그 의식을 제 눈으로 직접 보게 된다면, 저는 과연 제 신념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산산조각 난 채 저 제단 앞에 무릎 꿇게 될까요? 안개가 걷히고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안개는 걷혔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축축했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마을의 중앙 광장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개미 한 마리 지나가지 않는 고요함. 모든 주민이 흰옷을 입고 제단 앞에 모여 있었지만 누구 하나 기침 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대속죄일의 아침이었습니다. 단석호 촌장은 제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흰 두루마기 위에는 색동천으로 만든 조잡한 흉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대제사장 못지않게 엄숙했습니다. 준비되었는가? 그가 묻자 마을 청년 2명이 염소 2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하나 없는 검은 염소. 한 마리는 얌전했지만 다른 한 마리는 불안한 듯 계속 울었습니다. 아자젤의 염소. 성경 레위기에 기록된 속죄일 의식. 대제사장은 염소 2마리를 제비 뽑아 한 마리는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진 채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것이 아자젤입니다. 이 의식은 서기 70년 로마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염소 대신 기도로 속죄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서 그 죽은 의식이 부활하고 있었습니다. 제비를 뽑아라. 촌장이 말했습니다. 청년이 나무 상자에서 나무 조각 2개를 꺼냈습니다. 하나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다른 하나에는 아자젤을 위하여라고 적혀 있는 듯했습니다. 촌장이 나무 조각을 뽑아 염소들의 머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염소는 여호와께, 이 염소는 아자젤에게. 그의 한국어 발음은 독특했지만 분명 히브리어 아자젤이라는 단어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엘리아나는 제 팔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거 진짜로 죽이는 거예요? 쉬. 지켜보자. 촌장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칼을 들어 염소의 목을 단숨에 베었습니다.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허물을 씻으소서.
그들의 울음소리는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뼛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처절한 회개였습니다. 촌장은 피를 그릇에 담아 제단 내 귀퉁이에 발랐습니다. 그 손놀림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동안 반복되어 온 숙련된 동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마리 아자젤 염소. 촌장은 그 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백성의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하노라. 너는 우리의 죄를 지고 광야로 나가라.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그러자 청년이 염소를 끌고 마을 밖으로 나갔습니다. 험한 산길로 이어진 광야로. 염소는 슬프게 울며 끌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오열했습니다. 죄가 떠나갔다. 죄가 씻겨졌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연출일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시나리오를 써서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의 순서, 촌장의 안수, 동작, 피를 뿌리는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저들이 느끼는 죄책감과 해방감. 그것은 종교적 체험을 넘어선 집단 무의식에 각인된 원형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지? 어떻게 2000년 전 성전의 의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야? 제 이성은 마비되었습니다. 학자로서의 분석 따위는 무의미했습니다. 눈앞의 광경은 압도적인 실제였습니다. 의식이 끝나고 정오가 되자 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코엔 교수, 이쪽으로 오시오. 그는 저를 제단 뒤편의 작은 사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사당 안은 어두웠습니다. 촛불 하나만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나무 궤가 놓여 있었습니다. 언약궤. 물론 황금으로 만든 진짜 언약궤는 아니었습니다. 투박한 나무 상자였지만 그 위에 그룹 천사의 날개 장식이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이 안에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물려준 가장 소중한 것이 있소. 촌장이 열쇠로 궤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아 빠진 양피지 두루마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토라. 제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천부경이라고 부르오. 하지만 당신네 말로는 토라라고 하지. 촌장이 조심스럽게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양피지는 검게 변색되어 있었고 글씨는 많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고대 히브리어로 쓰인 창세기의 첫 구절. 베레시트 바라 엘로이 메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아레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돋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글씨체를 확인했습니다. 이건 사의 사본과 정확히 같은 서체였습니다.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 사이 쿰란 공동체가 사용했던 그 독특한 필체. 이게 진짜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짜고 말고. 우리 조상들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지켜온 것이오. 로마군에게 쫓길 때도, 실크로드를 건널 때도, 전쟁통에도 이것만은 놓지 않았소. 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교수 양반, 당신은 학자니까 알겠지. 이게 얼마나 오래된 물건인지. 탄소 연대 측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서체로만 봐서는 기원전 1세기 혹은 기원 후 1세기 초반입니다. 그렇소. 2000년이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온 지 2000년이 넘었소.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가짜일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시골 마을에서, 그것도 2000년 전, 고대 히브리어 서체로 정확한 성경 구절을 위조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 지파의 후손이요. 12지파 중 심판을 맡은 지파. 하지만 우리는 심판 대신 기다림을 선택했소. 형제들이 우리를 찾으러 올 때까지 여기서 율법을 지키며 기다리라고 조상들이 유언했소. 단 지파. 야곱의 5째 아들 단. 성경에는 그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 족보에서 지워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만 4천 명의 명단에도 단 지파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잃어버린 지파 혹은 저주받은 지파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구 반대편 한반도의 끝자락에 숨어 있었다니. 하지만 왜 한국입니까?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동쪽으로 가라고 했소. 해가 뜨는 곳 동방의 에덴을 찾으라고.
우리 조상들은 실크로드를 따라 걷고 또 걸었소. 페르시아를 지나 중앙아시아를 지나 중국을 지나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바다 끝까지 왔소. 그곳이 바로 여기 가야 땅이었소. 촌장의 이야기는 구구절절했습니다. 가야의 김수로왕이 그들을 받아주었고 그들은 철기 기술과 제사 문화를 전수했다는 이야기. 신라에 병합된 뒤에는 박해를 피해 지리산으로 숨어들었다는 이야기. 그의 말은 한국의 고대 설화와 성경의 역사가 기묘하게 뒤섞인 퓨전 판타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증거물인 토라와 제사의식은 너무나도 명백한 팩트였습니다. 그때 엘리야나가 사당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아빠, 빨리 나와 보세요. 저 사람들이. 저는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아도나이 엘로헤 아바 아바. 아바. 아버지.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음이 아바가 아니라 아빠에 더 가까웠습니다. 아빠 들리세요? 저 사람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엘리야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어 아빠와 히브리어 아바. 그 놀라운 유사성. 저는 전율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가장 친밀한 호칭. 2000년 전 유대인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르던 그 말. 그 말이 지금 한국의 지리산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학자로서의 모든 방어 기제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증주의, 검증, 다 부질없는 짓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였습니다. 내 형제들이었습니다. 당신들 정말 우리 형제입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단석호 촌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 하지만 그 온기는 따뜻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 않소. 확인해 보시오. 당신의 그 과학이라는 것으로. 네. 내 피와 당신의 피를 비교해 보시오. 우리가 남남인지 형제인지. 촌장은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기꺼이 내 피를 주겠소. DNA 검사.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유물은 위조할 수 있고 문화는 모방할 수 있지만 유전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촌장의 DNA에서 유대인의 흔적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게임 오버였습니다. 저는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촌장의 팔에 바늘을 꽂았습니다. 붉은 피가 주사기로 빨려 들어왔습니다. 이 피 한 방울에 2000년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류 교수님 서울로 가시죠. 당장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로 가야겠습니다. 저는 피가 든 튜브를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엘리야나, 짐 챙겨라. 우린 서울로 간다. 아빠,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모르겠다. 하지만 만약 일치한다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만약 일치한다면 저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해야 합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역사, 제가 가르쳤던 지식, 제가 비웃었던 모든 것이 뒤집히는 겁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류진한 교수의 차를 타고 서울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한국의 풍경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의 나라, 내 형제의 땅. 과연 과학은 우리에게 어떤 대답을 들려줄까요? 99.2%의 기적. 그 충격적인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서울로 우리는 달리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 유전공학연구소 건물 앞에 섰을 때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든 혈액 샘플이 마치 천년된 유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한명석 박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류진한 교수의 오랜 협력자이자 한국 최고의 유전학자라고 소개받았습니다. 코엔 교수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샘플을 주시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혈액 튜브를 건넸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은 2주일 정도 걸리지만 우선 분석으로 돌리겠습니다. 사흘이면 초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사흘. 72시간. 그 시간이 72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한 호텔에 머물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엘리아나는 명동과 홍대를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저는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과 빌딩 숲. 하지만 제 눈에는 지리산의 안개 낀 마을만 어른거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한명석 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코엔 교수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오셔서 보시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엘리아나와 함께 택시를 타고 연구소로 달려갔습니다. 한명석 박사의 연구실. 대형 모니터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염기 서열 데이터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교수님 앉으십시오.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박사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단석호 촌장님의 DNA와 코엔 교수님의 DNA를 비교, 분석한 결과 Y 염색체 하플로그룹이 99.2% 일치합니다. 99.2%. 네. 이 수치는 두 분이 동일한 북의 혈통 즉 같은 남성 조상에서 갈라져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차 범위를 고려해도 최소 2000년에서 2500년 전에 공통 조상이 있었다는 결론입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잠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 같은 핏줄이라는 겁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코엔 교수님과 단석호 촌장님은 북의 혈통으로 연결된 친족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한 박사가 또 다른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촌장님의 DNA에서 J1 하플로그룹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 특히 레반트 지역 유대인들의 특징적인 유전자 표지입니다. 현대 이스라엘의 아시케나지 유대인이나 세파르디 유대인에게서 높은 빈도로 발견되는 바로 그 표지예요. 그럼 정말. 네. 단양골 주민들은 유전학적으로 고대 유대인의 후손임이 거의 확실합니다. 이건 고고학계는 물론 유전학계에서도 전례 없는 발견입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아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가 정말 형제인 거예요? 그래, 우리가 형제야. 저는 그 자리에서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실증주의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부정하고 조롱했던 것이 진실이었습니다. 2000년 전 헤어진 형제들이 지구 반대편에서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류 교수님. 저는 옆에 서 있던 류진한 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어떻게 저를 찾아내셨습니까? 류진한 교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코엔 교수님. 당신의 성이 코엔이잖아요. 히브리어로 제사장이라는 뜻이죠. 제사장 가문의 후손. 당신이야말로 우리가 2000년 동안 기다려 온 형제였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운명이었습니다. 제가 CNN 방송에서 그들을 조롱했기에 그들이 저를 초대했고, 제가 오만하게 검증하러 왔기에 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참으로 유머 감각이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다시 지리산으로 향하는 길 하늘에서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혼란스러운 마음을 대변이라도 하듯 와이퍼는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앞유리에 빗물을 닦아냈지만 제 눈앞을 가리는 눈물은 닦이지 않았습니다. 류진한 교수는 말없이 운전만 했습니다. 엘리아나는 뒷좌석에서 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만이 제가 현실에 발을 붙이고 있음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99.2%.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내 시간을 달려 다시 도착한 단양골. 비는 그쳤지만 마을은 젖은 흙냄새와 풀내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마을 입구, 그로테스크한 크루빔 석상이 젖은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았을 때의 그 기괴함은 사라지고 이제는 마치 고향집 대문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횃불을 들고 비에 젖은 채 그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맨 앞에 단석호 촌장이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우산도 쓰지 않고 빗물 고인 진흙탕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 구두가 흙탕물에 젖고 바지단이 더러워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촌장 앞에 섰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깊고 고요했습니다. 형님. 제 입에서 한국말이 그것도 200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호칭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바닥에 이마를 대고 한국식으로 가장 정중한 큰절을 올렸습니다. 벤자민 코엔 당신의 동생이 200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저의 오만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 어깨가 들썩이며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단석호 촌장은 저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충분히 울 때까지, 제 안의 오만과 독선이 다 씻겨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 후 따뜻하고 거친 손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일어나시오. 내 동생. 벤자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강철 같던 노인의 눈에서도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기다렸소. 우리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또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60대를 이어 당신을 기다렸소. 이제 되었소. 당신이 왔으니 이제 되었소. 우리는 빗속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낯선 채취 낯선 옷감의 감촉. 하지만 핏줄이 당기는 그 강렬한 느낌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촌장은 저를 자신의 집 가장 깊숙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마을의 성소였습니다. 벽에는 낡은 탈릿이 걸려 있었고 구석에는 향을 피우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보여줄 것이 있소.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텍스트 말이오. 촌장은 장롱 깊은 곳에서 비단 보자기에 쌓인 두꺼운 책을 꺼냈습니다. 책이라기보다는 여러 겹의 종이를 묶어 만든 고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문의 족보요. 서기 42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세대도 빠짐없이 기록해 온 생명의 책이지. 족보. 한국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가문의 기록. 촌장이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습니다. 누렇게 바랜 한지 위에 먹으로 쓴 글씨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글씨는 한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른쪽에는 고대 히브리어, 왼쪽에는 그 음을 딴 한자가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에젤 벤 요하난. 이에절. 엘리에젤. 제가 이름을 읽자 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시조 할아버지요.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이셨지. 로마군이 쳐들어오던 해 가문의 보물인 토라와 족보를 챙겨 동쪽으로 떠나셨소. 해가 뜨는 곳에 에덴이 있다는 계시를 받고 말이오.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요셉 벤 엘리에젤. 조세부. 시므온 벤 요셉. 시몬. 히브리 이름들이 점차 한국식 이름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3세대, 4세대, 5세대. 그리고 15세대쯤 되었을까요? 족보 중간에 붉은색 먹으로 쓰인 특별한 기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기 732년. 신라 경덕왕 시절. 불교가 융성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금지되다. 우리는 성을 단시로 바꾸고 지리산으로 숨어들다. 맹세하노니 서쪽에서 형제가 올 때까지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리라. 단시. 그렇소. 우리는 단 지파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 성을 단시로 바꿨소. 그리고 이 산골짜기에 숨어서 대대로 족보를 지켰소. 임진왜란 때 왜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6.25 전쟁 때 빨치산들이 마을을 불태웠을 때도 우리 할아버지는 이 족보를 쌀독 안에 숨겨 지켜냈소.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이 기록의 무게감. 2000년의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 했던 그들의 처절한 몸부림이 종이 냄새에서 배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족보를 넘기던 제 손이 딱 멈췄습니다. 60대조 할아버지, 즉 시조 엘리에젤의 형제 이름이 적힌 부분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형, 요하난 벤 요하난.
로마군에게 잡혀 서쪽으로 끌려감. 생사를 알 수 없음. 요한한. 그 이름은. 저는 급히 제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코엔 가문의 디지털 족보를 띄웠습니다. 19세기에 복원된 불완전한 족보였지만 시조의 이름은 남아 있었습니다. 요하난 벤 히르카누스. 제 직계의 조상의 이름이었습니다. 로마로 끌려가 노예가 되었다가 스페인으로 다시 폴란드로 그리고 독일로 떠돌아다녔던 나의 조상. 세상에. 저는 태블릿 화면과 촌장의 족보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요하난, 엘리에젤. 두 형제의 이름이 2000년 만에 한 책상 위에서 만났습니다. 형님, 보십시오. 여기 요하난이 제 조상입니다. 제 조상은 서쪽으로 끌려갔고 형님의 조상은 동쪽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갈라진 겁니다. 단석호 촌장은 태블릿 화면을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요하난이라는 글자 위를 떨며 지나갔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죽은 줄 알았는데 서쪽으로 가서 살아남았어. 그는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80년 평생 하니 가문의 2000년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제 족보 즉 서쪽 코엔 가문의 족보는 중세 시대의 잦은 이동과 학살, 그리고 홀로코스트로 인해 중간중간 끊겨 있었습니다. 10세대에서 15세대 사이의 기록은 아예 소실되어 미상으로 처리되어 있었죠. 그런데 단양골의 족보에는 갈라지기 전인 1세대부터 10세대까지의 기록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서쪽으로 간 형제 가문의 초기 정보까지도요. 우리가 잃어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쪽으로 간 우리가 기록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전쟁과 학살 속에 족보를 태워먹고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동쪽으로 온 형님들은 지켰습니다. 우리조차 잊어버린 우리 가문의 역사를 당신들이 2000년 동안 완벽하게 보존해준 겁니다. 이스라엘의 주류 학계는 항상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본류이고 흩어진 지파들은 아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진정한 본류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 한국의 지리산 산골짜기 낡은 장롱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기억의 파수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촌장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들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도 영원히 모를 뻔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지켜준 겁니다. 새벽 달기 울 때까지 우리는 족보를 맞춰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끊어진 역사의 고리가 하나씩 연결될 때마다 우리는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비는 완전히 그쳤고 지리산 능선 위로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햇살을 받으며 단석호 촌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갑시다. 서쪽으로. 우리 조상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예루살렘으로. 이 족보를 들고 가서 끊어진 형제들의 이름을 다시 불러줍시다. 네, 가시죠. 제가 모시겠습니다. 전 세계가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족보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재회의 증명서이자 한국인이라는 민족이 가진 끈기와 신의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아야 합니다. 학계의 비웃음 상관없습니다. 진실은 스스로 빛을 내니까요. 몇 달 후, 전 세계 과학계와 역사학계는 한 편의 논문으로 인해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세계적인 권위의 과학 저널 네이처의 표지. 그곳엔 현미경 사진이나 복잡한 그래프 대신 한 장의 흑백 사진이 실렸습니다. 지리산 단양골의 촌장 단석호와 이스라엘의 벤자민 코엔 교수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는 사진. 그리고 그 아래 굵은 헤드라인이 박혀 있었습니다. 13번째 지파 발견 2000년의 유전적 오디세이. 논문의 제일 저자는 벤자민 코엔, 공동 저자는 류진한과 한명석 박사였습니다. 논문 초록의 첫 문장은 학술 논문이라기보다는 참회록에 가까웠습니다. 과학은 의심에서 시작되지만 진실 앞에서는 겸손으로 완성된다. 나는 틀렸다.
그리고 그들이 옳았다. 이 논문은 발표되자마자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뉴욕타임스, BBC, 알자지라까지 앞다퉈 이 놀라운 뉴스를 타전했습니다. 한국의 산골마을에서 발견된 고대 이스라엘의 타임캡슐. DNA가 증명한 기적 99.2%의 형제. 잃어버린 줄 알았던 역사가 동방의 끝에서 귀환하다. 하지만 가장 뜨거운 반응은 역시 이스라엘 본토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의회 크네세트는 특별회기를 열어 단양골 주민들에 대한 귀환법 적용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 특별 전세기가 활주로에 내려앉았습니다. 비행기 동체에는 태극기와 이스라엘 국기가 나란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트랩이 내려오고 흰 두루마기를 입은 단양골의 노인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먼저 단석호 촌장이 땅을 밟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활주로의 바닥에 입을 맞췄습니다. 2000년 동안 조상들이 꿈에서도 그리던 약속의 땅. 공항에는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려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대통령과 랍비들 그리고 수많은 시민이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바루크 하바. 샬롬, 샬롬. 저는 촌장의 손을 잡고 에스코트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제 눈에는 오직 형님의 감격스러운 표정만 보였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통곡의 벽. 황금 돔 사원이 보이는 광장에 도착하자 그곳은 이미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습니다. 유대교 정통파 복장을 한 랍비들과 흰 한복을 입은 단양골 사람들이 묘한 대조를 이루면서도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단석호 촌장이 통곡의 벽 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돌벽. 2000년 전 로마군에 의해 무너지고 남은 성전의 서쪽 벽. 그는 떨리는 손으로 돌벽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낡은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단양골의 흙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드디어 왔습니다. 고향 흙을 밟지 못하고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대신해 제가 지리산의 흙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벽 틈새에 지리산의 흙을 뿌리고 족보의 사본을 끼워 넣었습니다. 동쪽의 흙과 서쪽의 돌이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촌장이 뒤를 돌아보며 마을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부르자. 우리가 잊지 않고 불렀던 그 노래를. 마을 노인들이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구슬픈 한국의 아리랑 가락이었습니다.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2절로 넘어가면서 가사가 바뀌었습니다. 엘리랑 엘리랑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학자들 사이에서 가설로만 존재했던 아리랑의 어원 중 하나인 알이라 두려워 말라. 혹은 엘리랑 하나님과 함께. 단양골 사람들은 아리랑의 선율에 히브리어 기도를 얹어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노래는 절규이자 찬양이었습니다. 2000년의 한이 서린 곡조가 통곡의 벽을 타고 올라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노래를 듣던 이스라엘 랍비들이 하나둘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멜로디는 낯설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영혼의 울림은 같았기 때문입니다. 고지어 광장 전체가 하나의 합창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죄마 이스라엘. 단석호 촌장이 외쳤습니다.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수만 명의 군중이 화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동양인과 서양인, 한국인과 유대인이라는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우리는 그저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찾은 형제들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옆에 서 있는 엘리아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는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기적이에요. 그래. 이건 기적이야. 하지만 신이 내려준 기적이 아니라 인간이 지켜낸 기적이란다. 약속을 지키고 기록을 남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한국인들이 만들어낸 기적이야. 해질녘 통곡의 벽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단석호 촌장과 저는 나란히 벽에 머리를 대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실증주의의 칼을 휘두르는 차가운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뜨거운 피가 흐르는 한 명의 인간 벤자민 코엔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세상에서 가장 끈기 있고 신에 있는 민족 나의 형제들이 서 있었습니다. 역사는 유물로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사는 기억하는 자들의 가슴 속에 그리고 지키는 자들의 핏줄 속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장엄한 광경을 저는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 가문의 족보에 기록하여 영원히 전할 것입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위대한 형제들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지금까지 2000년 만에 돌아온 형제들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99.2% 일치한 DNA, 60대를 이어온 족보, 그리고 한 번도 끊기지 않은 용키푸르 제사.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CNN에서 사기극이라 단언했던 벤자민 코엔 교수는 결국 통곡의 벽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양골 사람들은 묵묵히 200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형제는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면 이스라엘 형제들을 환영합니다. 딱 한 문장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세상이 몰랐던 한국인의 신의를, 2000년을 지켜낸 그 끈기를 널리 알려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지 온 세상이 알아야 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